빠른 속도로 일부 진전을 한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정적인 전진이 아니에요. 일부 방산업체들이 지금 파산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벌써. 또 하나 이제 의외의 게임 체인저가 우크라이나가 만들어냈는데 뭐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거기다 이제 러시아 방공망을 피할 수 있는 벌써 이제 크림반도 같은 데 타격하고 있어요.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 이건 러시아 감당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푸틴과 양자회담 이후에 시진핑과 양자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이 이렇게 국정원에서 밝히기도 했는데 주로 어떤 현안이 오고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북한 입장에서 안러 경중입니다.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왜냐하면 북러 밀착을 해봤지만 경제적으로는 온기를 거의 못 느꼈어요. 북한 내부 경제에. 네.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북한 대외교역의 98.3%가 중국이거든요. 말 다 한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북러 밀착을 했지만 군사협력 정도 외에는 경제적으로는 온기를 못 느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북러 밀착을 하도 김정은 정권이 이제 선전하고 자랑하면서 내세우면서 지금 북한이 우표를 발행하면 그, 그 중국식 표기보다 러시아어 표기가 더 앞에 표기가 됩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입만 열면 가장 친근한 벗 모스크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가장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떠들어왔는데 이제 북러우 전쟁 휴전 모드 좀 그런 흐름이 있고 또 북한 경제에 대한 어떤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는 상황에서 이제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이제 경제라는 당근으로 지금 손을 내민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아마 상당히 많은 지금 푸틴과 시진핑 간에도 한 20여 건 협력 관계 서명을 했고 네. 그 대부분이 경제거든요. 뭐 시베리아 이2 가스 노선을 포함해서 아, 그렇게 보면 중국의 힘은 아무래도 제조업이에요. 여러 가지 경제력. 그렇게 보면 북한이 가려운 부분이 많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네. 따라서 아마 경제라는 당근으로 혹은 뭐 경제 교류, 인적 교류 이런 것 다시 이제 북러 밀착으로 상당 부분 이탈했던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범위 내 특히 막강한 경제력의 영향력 범위 내로 집어넣는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논의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북중러 삼각 연대 과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과연 트럼프는 어떤 생각일까요? 일단은 삐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네. 네. 자기가 전 세계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아, 9월 3일 날은 시진핑이 주인공이 됐거든요. 음, 제가 알기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처음일 거예요. 매일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연이었는데 어, 뭐 세계적인 그 리얼티 쇼의 그 주연이 이제 트럼프였는데 중국이 예상외로 스펙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능력은 상당한 그 현대화된 군사력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북중러가 59년 이후로 처음으로 테난먼 성리에 올라가서 어쨌든 삼자연대를 거투라는 과시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김정은에게는 러브레터 정상회담 지금 추진 중이고 푸틴은 압박을 해서 러브전쟁 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세 악동이 모여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연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삐졌죠. 그래서 뭐 음모다 그러면서 이제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이 안부를 전해라 푸틴과 아, 김정은에게. 이제 그 얘기는 결국 본인의 의도대로 김정은은 나와서 회담을 해야 되는 거고 푸틴은 이제 러우 전쟁 약속대로 휴전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군사력의 현대화의 현 주소를 보여줬고 이 셋이 연대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 3대 연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각계각파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셋이 보이니까 불편한 신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북중러 회담 이후에 갑자기 이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젤런스키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렇게 그 푸틴이 발언한 속내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내용은 파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좀 비꼬는 말이었어요. 아, 왜냐하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는 예의가 아니거든요. 제3국에서 전쟁 중인데 자기 나라로 오라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무리한 요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그랬거든요. 네. 휴전은 젤렌스키가 받아들일 수 있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가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휴전은 영토 문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 없거든요. 네. 근데 푸틴은 평화협정을 요구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5분의 1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냥 완전히 러시아 영토로. 그걸 평화협정으로 도장 찍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젤렌스키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제안인 거고요. 세 번째는 젤렌스키를 대행이다. 이 대통령 그 수반 대행이다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임기는 지난해 5월까지였고 3월에는 정상적으로 선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은 이 약점을 계속 파고드는 거거든요. 지금 계엄 선포에서 선거 안 하고 있지라는 부분.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어. 대행이니까. 요 얘기를 또 아픈 데를 또 파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휴전 뭐 젤렌스키 직접 만나겠다라고 말한 부분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진전된 거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제 젤렌스키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러면 이게 뭐 아무런 그냥 그 조롱하는 것만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빠른 속도로 일부 진전을 한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정적인 그 전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탱크나 장갑차의 어떤 대규모 공세를 통해서 점령 영토를 넓힌 다음에 이걸 방어하기 위한 굳건한 진지를 세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탱크나 장갑차가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합니다. 모터사이클을. 아, 기동력. 전쟁에서요? 예, 오, 네, 네. 왜냐면은 그 러우 전쟁은 평야기 때문에 도보 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려면 장갑차, 그다음에 중무장한 탱크가 필요한데 이게 다 소진돼 버렸으니까 오토바이를 통한 기습 습기요. 그다음에 버기라고 이 고지 험지 기동이 가능한 그 특수 자동차들이 있거든요. 이런 차량들을 다량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지금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침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견고한 진지를 구축을 못하니까 대부분 또 우크라이나군한테 반격을 통해 괴멸당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손실이 러시아가 너무 커요. 진격은 아, 하는데. 네네. 그다음 올해 러시아가 이 30년 만에 재정 적자가 제일 크고요. 다 전쟁 때문이죠. 그다음에 러시아의 방산업체들은 시장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싼 돈으로 지금 그 무기를 생산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은행이 부실화되죠. 그다음에 그 부실화된 그 은행 문제는 일반 그 시민들에게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쟁 수행 능력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한계. 일부 방산업체들은 지금 파산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벌써. 아,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외의 이 게임 체인저가 우크라이나가 만들어냈는데 플라밍고라고 오, 이게 무게가 거의 한 10톤에 가까운 미사일이에요. 근데 사거리가 3,000입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쓰는 건 미국 의진 에이테캠스가 300이고 영국과 프랑스가 준 스칼프나 스톰쉐도 공대지 미사일이 가장 멀리 가봐야 500인데 그것도 이제 다운그레이딩으로 한 200에서 250km밖에 못 쓰게 한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체 개발한 이 플라밍고는 사거리가 3,000km고 원하는 데 다 때립니다, 사실은. 어, 그다음에 서방에 제약도 없어요. 왜냐하면 서방이 이 장거리 무기를 줄 때는 확전 방지를 위해서 어디는 쓰지 마 항상 이렇게 그 제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 플라밍고는 3,000km고 탄도 무게가
1톤이 넘어요. 1.1톤입니다. 되게 무겁네요. 네. 그럼요. 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거기다 이제 러시아 방공망을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루 한 기 정도 생산하는데 내년에는 하루에 7기를 생산하겠다. 벌써 이제 크림반도 같은 데 타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 이건 러시아가 감당하기 어렵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러시아에겐 좀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의연한 척하지만 러시아도 사실은 명분 있는 이 총전, 명분 있는 휴전을 지금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좀 조롱 섞인 말을 했지만 그것 지금 베이징에서 이 기자회견에서 말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푸틴 대통령이 또 신경 쓰는 게 이 트럼프가 말한 2주 안에 추가 제재하겠다. 이게 아직 시간이 아직 안 됐고 다가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렌스키 만나겠다는 말은 반은 이제 빈정거림이지만 또 반은 일부는 실제로 종전 또는 휴전을 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그렇다면 이 종전이 정말 좀 협상이라도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협상 가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기 전에는 휴전, 종전 이런 얘기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2월 28일 날 젤렌스키 워싱턴 불러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전을 했죠. 공개 설전. 그대로 튀르키예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직접 접촉 3번 했죠. 그다음에 8월 15일 날 알래스카에서 푸틴, 트럼프 직접 만났죠. 18일 날은 또 워싱턴에서 트럼프, 젤렌스키, 그다음에 유럽의 빅4, 미, 영, 불, 이태리, 그다음에 나토, EU 수장들이 만났죠. 네. 그다음에 이번에 푸틴이 어쨌든 젤렌스키 보고 직접 만나자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은 휴전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전쟁 원인이 복잡하니까 한국 전쟁도 3년 전쟁 중에 2년을 휴전 협상을 했거든요. 그 정전도 못하고 결국은 휴전으로 끝났거든요. 그렇게 보면 휴전으로 가는 긴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린 게 중요하죠. 간다. 그러나 언제일지는 낙관하기는 어렵고 저는 빠르면 올해 안에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지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전쟁 끝내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고 그렇게 본다고 보면은 어쨌든 휴전으로는 간다. 그러나 그래도 전투는 격화된다. 땅을 더 뺏어야 되니까 서로. 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빠르면 올해 안에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더 긴 휴전 협상을 한국 전쟁만 보더라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가긴 가지만 휴전 또는 종전으로 종전보다는 휴전. 그리고 휴전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큰 흐름은 일단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또 이렇게 북중러 삼각 연대가 또 시행이 된 가운데 또 김정은은 트럼프를 또 만나는 걸 염두에 두고 이런 행보를 보였고 그다음에 이 러우 전쟁 종전 역시 이 올해 안에 뭔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또 박사님께서 이 직접 조한본 TV에서 상세하게 또 말씀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한본 박사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